세션 좌장을 맡게 된 동아대학교의 윤갑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이 세 분이신데요. 첫 번째는 국내 에너지 산업의 규모와 지리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이유진 경기연구원 박사님 안녕하세요. 동경원의 이유진입니다. 네, 많은 관심과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지역 발전의 지정학적 이론화 울산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해 주실 손정원 런던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손정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에너지 자립마을 지역 공동체의 형성 정도와 영향 요인의 연구. 이경미 연세대학교 박사님 오셨네요. 네. 예. 아는 걸로 체크해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세 편의 발표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도 뭐 같이 많지 않은 것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지 않겠죠? 네. 강기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은 지금 아마 오고 계시는 거 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김명단 박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명단입니다. 네. 경기연구원의 박동하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송하영 박사님. 네. 네 명의 토론자인데요. 이미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서 그러면은 먼저 발표부터 듣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국내 에너지 신산업의 규모와 지역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과제 이게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어떤 지자체에서 의뢰받은 과제에서 공동으로 참여해서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에너지 신산업 관련해서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좀 체계화해서 학술지로 정리를 해서 남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논문은 이제 게재를 완료했는데 좀 공유할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구 배경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단어를 최근에는 저희가 좀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처음 제시되었던 용어인데요. 이 개념 자체는 그 당시에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관련해서 이런 에너지 분야의 여러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형 산업이라고 정의를 당시 했습니다. 이런 이제 정의가 있기는 한데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에너지 관련한 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에너지 공급 관련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건 이제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에너지를 잘 공급받는 것 외에도 이것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이제 전달하는 과정, 수소, 그리고 저장 과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로 ICT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효율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2008년도 그 당시 에너지 신산업이 좀 약간 핫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산업분류법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를 않다 보니까 이 산업에 대해 이거는 산업화를 하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업 정책을 한다고 하면은 뭐 기업 육성이 필요할 테고, 산업 생태계, 혁신 거점 이런 얘기들이 분석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그 경제 단위 주체가 되는 사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이 안 되면은 사실은 그런 산업 정책을 수립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는 에너지 신산업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에너지 정책의 뭔가 이제 대상으로 많이 생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 통계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통계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주로 에너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의에서 필요하는 여러 기술에 융복합되는 부분들 그런 걸 통과하기에 좀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사업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경은 이제 최근에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흔히 지방 분권에 대한 걸 좀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분권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는데요. 기존에는 에너지 정책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립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시도 단위, 그다음에 이제 광역 단위와 기초지자체까지 그래서 에너지 계획에 대한 이제 역할이 강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정부에서 사실은 이런 에너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현황 파악에 있어서도 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통계로 좀 뒷받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의 목적은 에너지 신산업의 먼저 분류 체계를 도출하는 것이고요. 그 분류 체계 도출한 걸 가지고 에너지 신산업의 규모를 그리고 이제 사업체 수 기준으로 파악을 하고 또 지리적 분포 특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이론적 배경에서는 제가 가치사슬이라는 용어를 쓰긴 했는데요. 이제 가치사슬을 많이들 이제 익숙하신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실 가치사슬이라는 용어보다는 뭐 가치사슬은 밸류체인을 했을 때 산업 가치사슬도 있지만 에너지 밸류체인을 이런 개념을 쓰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런 에너지의 흐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분류를 할 때 이거를 삼류, 기류, 하류 3단계로 많이 구분을 해봤는데요. 먼저 에너지원을 전달받는 것, 그리고 공급 측면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공급이 아니라 그냥 정말 자원 이제 소스를 조달받는 부분이 되고 중요 부분에서는 이제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하류는 이거를 수송해서 소비하는 것 이렇게 보통 3단계로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을 다룰 때는 좀 가치사슬에서 약간 다른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문민정 박사님 하시기 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먼저 이 개념을 좀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에너지를 공급 단계, 그다음에 전달, 마지막으로 수요 단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공급 단계에서 에너지원의 조달과 생산, 그러니까 에너지 밸류체인에서의 그 두 개 단계가 합쳐졌고요. 대신 에너지 전달이고 또 에너지 수요 이걸 좀 분리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에너지 전달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공급지로부터 수요지까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을지 주로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많이 얘기하는 그 ESS 개념이 좀 들어갈 테고요.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수요라고 하면은 여기 상당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뭐 친환경차 같은 경우는 되고 뭐 건축이라든지 물류 여러 그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효율을 향상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정말 다양한 산업들과의 좀 밀접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에너지 신산업의 범위를 이제 규정하고 산업 규모를 이제 분석한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제 2016년도에 좀 산업연구원에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스크 좀 벗어주세요. 네. 에너지 신산업의 구성 요소를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저장 체계, 프로슈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근데 이게 그 당시에 다 핫했던 키워드들이긴 한데 요걸 가지고 아마 이제 그 서두근 박사님 분류를 하신 거는 에너지 저장 체계에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업종이랑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세세 분류 정도로 들어가면은 이제 상당히 세밀한 업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연결을 시켜서 이제 에너지 신산업은 이런 산업, 이런 업종들이랑 다 관련이 된다라고 제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지자체 통계로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뭐 이게 지자체 에너지 신산업 용량이 큰 것처럼 나옵니다. 뭐 기계 부품 이런 부분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과대 추정 우려가 있고요. 이제 같은 해에 또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나왔던 또 다른 연구인데 여기서는 아마 그런 한계를 좀 인식을 하셔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그 하위 레벨까지 이제 8단위, 그러니까 품목 분류까지 이제 좀 들어갔고 이거를 그 이제 무역 품목 코드 이제 저는 요즘은 안 봤는데 여기서 이제 10단위 코드랑 연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산업 규모의 과대 추정 문제를 좀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빠지는 부분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SRC의 5단위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과대 추정 우려가 많고요. 또 이게 에너지 신산업이 사실은 그 ICT라든지 그런 서비스업 부문과의 연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요한 서비스업에 대해서 여전히 과대 추정 문제가 남는다는 게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명기 박사님 하신 연구도 이제 좀 비슷한데 HES 코드라고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좀 최근에 제가 이제 이 과제를 할 때 좀 눈여겨봤던 과제가 마찬가지로 산업연구원 과제입니다. 여기서는 태양광과 풍력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재생에너지 산업의 규모 추정 이런 정도의 제목의 연구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산 사업 방법, 추정 방법이 괜찮다고 했던 게 일단은 그 전국 사업체의 모집단 자료를 사용을 해서 사업체의
주석 내용이 텍스트로 나오는데 그 정보를 가공을 해서 태양광에 해당하는 사업체, 풍력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을 다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많이 착용을 했고요. 다만 이제 이 연구에 조금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태양광 산업, 풍력 산업 이렇게 우리가 재생에너지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일 뿐이라서 저희가 에너지 신산업에서 포괄해야 되는 그 많은 범위를 다루기에는 아직은 이제 좀 빠져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포괄하는 범위라는 면에서 좀 설명점이 일단 있을 테고요. 기존 연구에서는 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전국 단위로 이제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역 단위 이야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그 사업체 위치 정보랑 좀 결합을 해서 지역 단위로 보았을 때 지역의 에너지 이제 신산업 특성이 어떠한지 이걸 가지고 지역의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 측면의 합의를 도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에너지 신산업의 분류 체계를 구축을 하려고 이제 좀 기존 검토를 좀 했는데 그동안의 정부의 계획이라든지 관련 연구에서 어떤 부분들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보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표를 보시면은 일관성이 좀 없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초기 몇 개의 키워드들을 보시다면 태양광 기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이 당시에는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ICT랑 결합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권이 한번 바뀌고 나서 이때부터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여기서 제시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자체나 정부나 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 측면에 좀 많이 강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 신산업의 영역에서 많이 이제 다뤄지게 되었고요. 또 그 분산 발전이라든지 좀 이게 그 정책적인 정책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또 새로 개발되는 기술의 변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산업에 우리가 정의하는 산업의 범위가 좀 짧은 한 10여 년 기간이었지만 많이 변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제 일관된 그 기준을 가지고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기존에 그냥 이렇게 검토는 했지만 사실 기존의 논리들을 봤을 때는 에너지의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이 에너지산 신산업의 밸류체인 단계를 가지고 각각의 단계별 이제 전달 공급과 전달, 수요일 각각 단계별로 해당하는 산업 활동들이 이제 다 거기에다 이제 맞추는 식으로 그 에너지 신산업의 범위는 무엇이고 분류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만든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에너지 밸류체인 단계로는 에너지 공급, 전달, 수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는 그 기존의 계획이라든지 사용력으로 좀 살펴보아서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채워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 쪽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지는 못해서 이파점이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하면은 에너지 원별로 준비를 하였고요. 신에너지 하면은 이건 주로 연료전지 쪽에 해당이 됩니다. 전달은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이 있고 또 이제 ESS 저장 시스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는 상당히 좀 다양한데요. 이걸 좀 카테고리는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제가 사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요만큼이 그 에너지 신산업의 분류체계이고요. 옆에 추출 키워드라고 제가 하나 더 써놓은 것은 이제 제가 분석하는 방법 관련해서 저희도 사업체 조사 자료에서 그 사업체 주사업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변수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변수에서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들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업체들은 다 제가 이 사업체는 에너지 신산업 종사업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 키워드들을 좀 만들어냈는데요. 사실 이제 태양 에너지 하면은 태양 열 발전, 태양 광 발전 이게 잘 대표적인데 여기 보면 태양빛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사업체 조사, 전기사업체 조사를 할 때 각각 이제 사업자 이제 그 사업 사장님들이 응답을 하실 때 사실 다 일반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시는 용어들을 좀 포괄을 하려면은 약간 이제 공식적인 용어 아니더라 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영어로 된 건 좀 한국어로 같이 경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들은 좀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해서 또 과소초점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였습니다. 또 종사를 해서
중소업체를 추출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노이즈 제거, 자세한 설명을 여기 쓰진 않았는데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사실 저희가 이제 의도한 대로 깔끔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ESS,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ESS가 들어간 사업체를 다 찾아라. 이렇게 막 찾았을 때 예를 들면 그 영어로 프레스가 들어가는 사업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압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 관련된 업종이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약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다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사업체 다 뽑은 다음에 대분류 기준으로 한번 좀 소팅을 해봤습니다. 한 번씩 해보면은 보통 이러한 성격,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달 단계 사업체라고 하면은 보통 업종 분포가 대체로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좀 약간 소수, 예를 들어서 교육 서비스업이 거기에 잡힌다. 그러면은 여기는 뭔가 좀 노이즈가 있겠다 해서 그런 거 위주로 먼저 좀 살펴본 다음에 이제 이럴 때는 이런 키워드가 들어갔을 때 오류가 생기는구나 해서 이제 오류를 만들어내는 키워드를 다시 좀 걸러내는 식으로 노이즈 제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걸러내는 이제 만들어낸 이제 에너지 신산업 우리나라의 규모라고 좀 뽑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를 숫자 자체를 사실 제가 처음에 논문 투고를 할 때 넣었더니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 숫자가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렇게 좀 확신할 수는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 과소 추정 문제가 당연히 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는 이 숫자 자체보다는 좀 비중을 보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큰 특징이 에너지 공급 단계가 전체 사업체 중에서 에너지 신산업의 범위 중에서 90%를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에너지 전달, 에너지 수요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거는 사실 에너지 전달과 수요에서 강조를 해서 아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 쪽으로 많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태양광 이쪽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좀 치우쳐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도 신에너지, 그런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거는 비중이 무한에서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좀 미미하고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산업의 단계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산업 밸류체인은 저희가 선행 연구를 보아서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은 그냥 산업 대분류로 좀 뿌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에너지 밸류체인의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에너지 공급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런 저희가 산업별로 D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 공급 부분이 많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금 기술 수준이 요구되는 부분에 제조업이라든지 ICT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비중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에너지 신산업에 해당되는 제가 뽑아낸 5,000여 개, 5,500여 개의 사업체를 이제 뿌려보았을 때, 이거는 그냥 히트맵으로 이제 살펴본 것인데요. 여기 이제 종사자 수, 그러니까 그 사업체의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이제 최대 밀집지를 찾아봤을 때는 그 전라도, 광주 이쪽이 많이 좀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아시다시피 사실 이쪽이 그 이제 지형이라든지 그런 지역의 산업 정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성이 많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수도권도 많이 이제 중요하게 잡히긴 하는데 불가의 성격은 물론 이제 그런 지가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성격이 좀 다른 업종들이 분포를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종사자 수 가중치를 적어놓게 되면은 이 광주 쪽은 상당히 많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이 지역에 이제 영세한 업체들 위주로 분포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청주랑 그다음에 천안하산 쪽인데 여기 예를 들면 하이닉스가 있고요. 그 지금 이름을 까먹으면 아마 삼성 계열의 어떤 그 큰 계열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주로 ESS 쪽이기 때문에 큰 이제 관련해서 산업센터 형성돼서 죄송합니다. 20분이 지금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저희 에너지 밸류체인 단계별로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이제 먼저 에너지 신산업의 공급 단계, 그러니까 그 주로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는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적으로 집적지가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대도시권, 서울 쪽이나 이제 부산 쪽을 본다면은 이게 색깔들이 업종을 이제 저희 대분류 기준으로 나눠봤는데 구성의 다양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수도권의 중소도시로 가게 되면은 주로 발전 단계, 그다음에 건설 단계는 거의 이제 설계 쪽이 됩니다. 유지구가. 그리고 여기 지역 여건이라든지 지자체 그런 정책적인 지원 관련해서 이거는 좀 난립하는 면이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여기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달 단계에서는 이제 갑자기 그런 밀집도가 많이 이제 줄어든 걸 아실 수 있겠고요.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대전 충청 아까 말씀드린 연료전 전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개의 전력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는 사실 이 한미 지역 간에 또다시 산업 분화가 일어나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좀 동남부
경남시, 수원시 이런 데는 연구개발이나 이런 게 많은 반면에 여기서 또 제조 쪽은 뭐 인천이나 여기 좀 안산과 이런 데 쪽, 그다음에 서부 분화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 관련한 쪽인데요. 여기는 사실 이제 두 번째 잠깐 보셨던 에너지 전달 단계나 수요 단계는 사실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 단계에 비해서는 좀 기술 수준이 높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도시 쪽에 주로 직접 하는 양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용어 쓴다면 뭐 코글로벌레이션 같은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ICT와 또 연구개발은 이제 또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결과를 말씀을 드렸을 때 국내 에너지 신산업 공급업체의 90% 이상의 에너지 공급 단계에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일단 정부에서 그 에너지 자립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제 에너지 뭐 청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달성을 해간다는 그런 긍정적 면을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 지역 차원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게 이제 광주 전남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고 비수도권에 되는데 이거를 지역별로 에너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그런 지역이 이미 에너지의 수요 대비 공급이 과다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계속해서 지역에서 육성을 해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업을 계속 확대를 하게 되는 게 사실은 꼭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전력 이제 과부하가 걸렸을 때 오히려 그 이제 공장 같은데 이제 그런 블랙아웃 현상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지역 내에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산업, 뭐 제조업이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부문과의 연계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지역들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이거 육성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건 뭐 유지를 하되 이제 그 외에 다른 부분, 이제 에너지의 그 전달 단계라든지 수요 단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전환을 해서 그런 쪽으로 확충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시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뭐 또 수도권이랑 비수도권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수도권은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뭐 제조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 ICT 이런 게 다 있고요. 또 에너지도 뭐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 전달 단계, 에너지 수요 단계 좀 다양한 산업이 결국 그 다양한 산업으로 산업 생태계가 사실 좀 안정적이고 붙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강원도라든지 전남이라든지 이런 이 지역은 에너지 신산업 그냥 숫자만 봤을 땐 직접지에 해당이 되겠지만 너무 이제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 안정성 측면을 얘기한다면 이것이 뭐 바람직한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 연구가 하나의 시작이었고 또 저희가 뭐 산업을 원래 연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 에너지 쪽이나 산업연구원에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아마 좀 시작으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뭔가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손정원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소개받은 김정원입니다. 저 런던대학교에 재직 중인데, 근데 뭐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에서도 과학학회 와가지고 이게 세션 제목이 국가 대전환인데 저는 지금 과거의 일을 보는 거여가지고 특별히 대전환이 아니어서 약간 죄송하고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리마인드 해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이론적인 의미가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리마인드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선 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을 예를 드는 건데요. 이게 뭐 케이스 스터디는 아니고 뭐 아실만한 내용들을 좀 이따가 이론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데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60년대에 뭐 울산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종합 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것인데, 그때 그 이유가 그게 요즘 국토계획사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 그다음에 주로 이렇게 도시계획 제도상의 이유 이런 얘기만 나와 있는데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비동맹 운동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그 비동맹 운동에 대해서는 뭐 세계사 고등학교 세계사학에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비동맹 운동에서의 그 정책, 경제 정책이 뭐였냐면은 자립 경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으나 경제적으로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립경제를 이뤄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해서 중화공업까지 다 국내에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그 선진국에 종속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5.16 쿠데타가 났을 때 그 쿠데타 세력이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우파라고 하지만 그 당시 그 지금 입장에서 그 경제 정책을 보면은 상당히 좌파적인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립 경제를 추구했었고 수입 대체를 추구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혁신적인 생각, 별난 생각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3세계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생각이었었던 거죠. 특히나 그 쿠데타 그룹 내에서 김종필 같은 사람은 상당히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국토 정책으로 나타난 게 울산 같은 데 중화업공업을 건설을 해가지고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고 자립경제를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울산의 그 출발부터 조그만 그 어촌이던 울산이 산업단지로 지정되고 그 지금의 대도시가 되는 그 출발점이 벌써 지정학을 해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러다가 60년대 중반 정도가 되면 미국이 개입을 하잖아요. 미국이 이 수입 대체 산업화를 방해를 하는 거죠. 그 미국 입장에서는 이 수입 대체 산업화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인도 뭐 이런 인디아 이런 또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들이 언제 소련 쪽에 붙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잃을 수는 없다. 그래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입 대체 산업화를 방해를 하고 그 수출 전략을 강요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뭐 원조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고 그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제2차 산업 60년대 중반이 되면은 울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액이 주는 건 아닌데 전체 경제 규모가 그 정도에 커졌다는 거를 감안을 하면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70년대에 그 다 아시는 그 김신조가 그 난파가 돼가지고 박정희를 죽이려고 해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을 비롯해서 그때는 굉장히 이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미국도 믿을 수 없다, 북한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군수산업을 키워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전부터 이 중화공업을 키우고 싶었던 경제관료들이 있었고 거기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재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군수산업을 키우려면 중화공업을 함께 키워야 된다. 말이 되는 말인 거죠. 이게 총이나 탱크 이런 걸 만들려면 기계공업이 있어야 되고 군함을 만들려면 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였어요. 그걸 통해서 중화공업이 다시 추진이 되게 되니까 70년대 초반에 다시금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란 70년대 후반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나라 석유 산업이 큰 타격을 받게 돼요. 그때 5.16 시도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다음에 85년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플라자 합의는 사실 떠오르는 일본에 대한 미국의 견제였었잖아요.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3조 호황을 맞이하게 돼서 그때가 사실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이 되잖아요. 80년대부터. 그때 울산도 이제 경쟁력을 다시 한번 갖게 돼서 자동차 수출 이런 게 가능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중국과 미국의 이 평화모진 냉전이 끝나고 이 소련이 망한 후에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통합하게 되면서 현대 자동차도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부품 산업 같은 거 크게 발전하죠. 이런 게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게 아주 본격적인 그냥 경험 연구가 아니라 이론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울산의 발전을 경제 계획으로서 또 혹은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역 발전에 대한 이론을 얘기할 때 지정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다. 이런 그래서 전통적인 지역 발전론에서는 보면은 이런 얘기가 거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주로
대략 보면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비교 우위에 의한 무용론에 의한 그런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적적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을 한다든지 이거는 최근에 프루그만의 뉴이코노믹 지오리까지도 사실은 누적적 인과관계에 의한 설명이 있으니까 더 정교하긴 하지만 그리고 지리학자들의 설명을 보면 사회경제적인 설명을 한다. 그래서 이게 정치가 빠진 그 사회적인 규범과 혁신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치가 아예 빠지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아예 그 정치에 대한 얘기가 적은데 정치에 대한 얘기가 그나마 그래도 찾아보면 완전히 없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국가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게 그러니까 특히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조절학파가 내놨던 설명에서는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그 조절자로서의 그 국가의 역할, 그러니까 정치의 역할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됐던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토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는 그나마 조금은 다뤘다. 근데 그렇지만 그 지오폴리틱스, 그 지정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근데 이렇게 여러 학문에서 그 지정학을 다룬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여기서 그러니까 어디서 이론적인 자원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뭐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관계 뭐 지정학을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아무래도 국제관계론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국가 간 관계를 보는 거니까. 지역 경제 변화를 우리가 만약에 그 국제관계론에서의 지정학 이론을 가지고 와서 하게 된다면 그 지역 변화는 그냥 종속 변수로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에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것도 뭐 의미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여기서 그 국가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다른 변수들은 별로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한 변수에 치중한 그런 이론학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비판지리학의 지정학 이거는 그 최근에 나타난 건데 여기서는 그 사실상 국제관계론의 지정학하고 비슷하게 이 두 영역적 실체, 국가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는데 대륙일 수도 있고 그 영역적 실체 간의 충돌, 그거를 이제 국가 간에서만 볼 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지역 간 도시 간의 충돌 이런 것까지도 다 보자. 그러니까 같은 논리를 그분들 이렇게 표현을 멀티스칼라, 여기서 이렇게 작은 스케일에서도 보고 더 큰 스케일에서도 보고 국가 스케일에서도 보고 뭐 글로벌 스케일에서도 보고 이러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가 좀 낫죠. 국가 관계, 그 지역 문제를 직접 다루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도 주로 지역 간의 경쟁, 지역 간의 갈등 이런 문제를 보는데 이렇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를 고려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국주의론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종속이론이나 아니면 종속이론이 세련화된 세계체제로 이런 거 사실 이거 전체가 요새는 별로 안 하는 거긴 한데 이게 특히나 그 종속이론이 그 연구가 활발하게 되었던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 이럴 때는 꽤나 이게 지역적인 연구가 잘 되었었잖아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원래 그 제국주의론이나 종속이론 원류에서는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맞지만 그 지역개발이나 도시개혁이나 지리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 내부 공간 구조까지 얘기를 시작해서 예를 들면 브라질 같은 데서 여러 지역들이 어떻게 항구 도시의 종속이 되고 그 항구 도시가 어떻게 그 선진국의 항구 도시의 종속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지역 간의 그런 것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역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다뤄본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이 전체 인원이 이 선진국의 경제 전략으로 그게 핵심 변수가 되는 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신식민지 혹은 뭐 후발국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피해자로서, 그러니까 주체성을 상실한 피해자로서 묘사가 되고, 그래서 그 내부의 문제, 그다음에 저항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또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80년대에 나온 지역지리학 이론들, 그 장소성 로컬리티 스터디즈의 경향이 있는데, 지역지리학이라는 용어 자체가 약간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지리학에서는 그 지리학을 옛날 지리학에서는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개통지리, 지역지리 이렇게 나눴어요. 개통지리는 뭔가 이렇게 패턴을 발견하는 과학적인 연구에 대해서 하고, 지역지리라는 건 라틴 아메리카의 아시아의 그 지역에 대해서. 근데 80년대 근데 그 70년대 후반부터 이 지리학자들이 막시즘을 도입하고 그 전에 그 리저널 사이언스를 도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럼 지역지리는 이건 학문이 아닌 게 아니냐, 그냥 여행기 잘 하는 것이 이런 거.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그 지역지리를 학문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의견 논의를 80년대에 했었던 겁니다. 그때 했던 게 도린 메시나 뭐 이런 몇몇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그 지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걸 추상적인 추상 공간의 중첩으로서의 장소, 그러니까 뭐 정치 공간, 경제 공간, 사회 공간 이런 것들은 진짜 공간이 아니라 이게 추상 공간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장소에서 중첩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한 스케일의 변화, 이런 것, 글로벌한 스케일의 경제 변화, 글로벌한 스케일의 정치 변화 이런 게 중첩되는 게 한 장소이다. 그래서 그런 힘들의 그 벡터학으로서의 지역 변화 이런 걸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벡터학이 되는 방식이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한 지역을 그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좋은 틀은 됩니다만은 이론이 가능하지, 지역의 이론화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만족스러운 이론은 없는 것 같다.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뭔가 있는 이론을 살려내서 그 지역 발전에 대한 지정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새로 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제가 다 새로 만들 수 있고, 근데 보통 이론화를 시작할 때 하는 게 그 텍소노미, 유형화를 해가지고, 이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반실주의적인 이 성향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일반화, 어떤 법칙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자는 게 이론인데, 이제 지금 하나의 케이스들을 보면 하나하나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고, 그럼 이런 그런 어떤 그 많은 모든 사례 혹은 상당히 많은 사례에 통용되는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수많은 서로 다른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까지 못 가면 이제 좀 중간 정도까지 일단 가서 거기서부터 또 더 올라가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 한 단계 올라가는 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형화.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이 케이스들을 분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러면 그 변수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제 결국 그 법칙을 찾는 그 이론화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사고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들이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한 10년 케이스 스터디 하면 그 다음에 항상 이 유형화, 클러스터 연구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클러스터 연구 같은 것도 처음에는 그 산업지구라고 그래서 클러스터 산업지구라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산업지구 연구는 원래는 그 조절 이론에 기반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론에서 관련된 케이스라고 했는데, 케이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큰 이론하고 안 맞고, 그러니까 케이스만 막 계속 하다가 앞에 이론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론이 없어진 그런 상태에서 유형화해서 다시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데서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가 많이 쌓이면 그 다음 단계는 이론화. 그래서 뭐 제가 이론을 만들지는 못하니까, 그 지역 개발에 대한 지정학적 이론을 만들지는 못하니까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분류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분류하고 나서 뭐 이만큼 많이 남아버리면 그건 잘된 분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변수를 2개 혹은 3개를 찾아서 2차원 혹은 3차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 좋은 분류다 뭐 더 좋은 분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최소한 이렇게 하면은 자녀가 남진 않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변수가 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변화의 이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한 반응을 누가 하는가. 이 2개의 변수를 놓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지정학적인 변화, 지정학적인 변화 자체는 지역 개발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 외생 변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았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누가 했는가? 글로벌 리스판스하고 내셔널 리스판스인데 글로벌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는 특정 그 국가 블록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자유민주주의 블록, 아니면 자본주의 블록, 사회주의 블록 뭐 이럴 수도 있고 혹은 그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고 초강대국이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글로벌 리스판스고 있는 내셔널 리스판스는 그 글로벌 리스판스가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그 지정학적인 변화에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반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 변화의 이유는 하나는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인 전략으로서 경제 전략을 사용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좀 이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미국이 한국을 원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전범들을 다 용서하고 그런 거는 그 중국과 소련에 대응한 지정학적인 전략을 위해서 된 거잖아요. 그 경제 전략이면서 근데 그것의 실체는 지정학적인 전략입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그 지정학적이니까 이 경제 전략은 없고 경제 전략은 없거나 적은데 그 어떤 지정학적인 변화의 결과로서 이제 경제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분류한다는 분류가 필요해서 한 건데요. 그러면 이게 2x2 이게 4개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 첫 번째 그 지정학적 전략으로서의 경제 전략이 글로벌 스케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한국, 일본을 프론트 라인에 세운 그 전략. 근데 그 대만까지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많은 뭐 경제적인 자원도 투입을 하고 미국 시장도 열어가지고 이렇게 수출에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일본, 한국, 대만, 특히 한국, 대만의 산업 도시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거가 되니까 이게 이제 지역 개발한 유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하나 또 첨언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지정학적인 설명을 드리는데 그 지정학이 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한 측면이다 이런 얘기죠.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측면이다. 또 하나는 이제 내셔널 리스판스,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 이 반응인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울산의 여기 울산뿐만 아니라 창원 뭐 이런 것도 군수산업 육성과 같이 갔던 중화구역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놓고 설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이제 이런 노골적인 경제 전략은 없었으나 지정학적인 변화에 의한 경제적인 결과 그리고 글로벌한 스케일에서는 어떤 국가 시장 혹은 그 어떤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이런 건 지정학의 결과인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기업이나 혹은 그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시장이 갑자기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 그리고 그거하고 같이 가는 게 노동시장의 국제적인 통합 혹은 분리 이런 것도 이제 노동시장은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지정학의 결과
요거는 사실 그 아담 스미스 때부터 나오는 지역 발전의 가장 큰 네. 그래서 그 아담 스미스 분업론, 그 핀공장 그 얘기 바로 다음에 이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큰 분업의 분업의 원인은 시장이 커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그 교통의 발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이렇게 그 칭다오에서 그 경제 중국이 열리니까 칭다오에서 이 섬유산업을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섬유산업들이 회사들이 그쪽으로 다 이전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샹이오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대만하고 본토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 중국 전통 가구를 만들어서 경제 성장하고 이런 거. 그리고 요거는 요건 안 중요한데 이게 네 칸이 있으면 이렇게 채워야 되니까 이게 이런 거 경제 전략도 없고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수준에서 하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정책이 없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지정학적인 상황에 따라서 입지를 자기가 알아서 이전을 하게 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역 발전적인 결과. 그래서 뭐 설명을 복잡하게 드렸는데 이게 뭐 사실 특별히 모르실 내용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좀 약간 이런 식의 이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미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공공문제국제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이경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그 연구의 제목은 에너지 자립마을 지역 공동체 형성 정보와 영향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그 박사 논문을 쓴 내용 중 일부 내용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공동체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좀 소개를 드리고 그 공동체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나 많은 조언을 주고 네, 전체 내용은 이제 총 5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앞부분은 좀 빠르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사회 양극화 및 지역 불균등 발전, 그다음에 다양한 발전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주민들의 삶의 저하에 대한 해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와 이제 재위기 극복에 있어서도 어떤 국가의 노력 외에도 이제 지역 공동체의 어떤 회복이라든지 민주주의의 공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기후 변화라든지 지구의 생태적인 한계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작성된 그 지역 공동체의 형성 정보와 영향 위인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이제 대응하는 지역 공동체의 형성 정보와 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의 중요성은 이제 3가지인데요. 공공의 지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성된 도시지역 공동체의 형성 정보와 활동의 이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혼합 연구 방법을 사용을 해서 양쪽 연구를 직접적으로 함께 수행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이고요. 그 이론적 배경은 크게 이제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지역 공동체의 개념과 속성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지역 공동체와 에너지 자립마을의 개념이라든지 특성 부분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구성 요소 및 평가 지표까지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이제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요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네트워크의 어떤 개념 및 특성과 관련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구출된 지표가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지역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제대로 되는지 살펴보면서 지역적 특성, 그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인지적 특성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 각각의 뭐 지역적 특성에 대해서는 지리적 범위라든지 공간, 시설 등을 살펴보고 사회적 상호작용은 이제 주민들에 대한 참여도, 그다음에 상호적 공동체적 활동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살펴보고 그게 이제 정서적, 인지적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이고요. 본 연구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 연구하고 양적 연구를 이제 함께 수행을 했고 혼합 연구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혼합 연구 방법이 여러 이제 방법은 좀 더 수량적 설계를 교육을 했고 그래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동시에 수행을 하고 비교 연계해서 도시 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지역 공동체 역사의 전체적 시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연구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살펴본 그 지역이 특히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이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인데 서울시 에너지 자립 마을은 이제 최대 3년까지 서울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의 이제 지원이 지나고 나서도 자립해서 이제 1년 이상, 최소한 1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들을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 형성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사회학 분석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그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의 지역 공동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촉진 연구가 조례 연구로 나눠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총 조사 대상은 이제 19명이고요. 그 정보 지원 종료 후에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 마을의 이제 마을 대표분, 그다음에 마을 주민,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형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사무소장님 그리고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팀장하고 공무원 담당 공무원을 조사했고요. 저층주거형 마을 이제 4분. 저층주거형 마을 4곳, 그다음에 아파트형 마을 3곳, 총 200곳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적 연구는 이제 아까 그 일본 마을 중에서 그 아파트형 에너지 자립 마을 한 곳 하고 그다음에 저층주거형 에너지 자립 마을 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질적 연구는 사회 연구를 통해서 진행했고 그다음에 양적 연구는 기초통계나 희검정, 사회 네트워크 그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는 사회적 지지 개념을 이제 활용을 해서 정서적 지지 관계와 도구적 지지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네트워크 수준과 도구적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지역 공동체의 형성 정도까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주민 공간이 우선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민 공간은 이제 주민 이용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모임 공간, 주민 공유 공간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주민 공유 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지역의 어떤 주민 자치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따로 주인이 아닌 공간의 주인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따로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모이고 할 수 있는 공유 부엌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천 극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 공유 공간이라고 따로 분류를 했는데 그런 이제 공간이 있을 경우에 지역 공동체 형성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접점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그 접점이 확대되는 것 외에도 이제 경계를 넘어서 다른 마을하고 이제 그 마을 외부에 있는 그 에너지 잘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의 이제 리더십이 발현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그 에너지 자립 활동하면 보통 에너지 전략하고 그다음에 이제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생산하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 지역 공동체 내에서 이제 나눔 활동이나 돌봄 같은 활동들이 일상화되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보수를 받거나 활동비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그룹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을 내에서
봉사단체라든지 비영리 조직, 협동조합 이런 마을 단체들이 형성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을 내에 이제 그 에너지 자립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뭐 태양광을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LED 조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본인이 지구에 이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 마을이 그런 활동을 하는 마을이라는 것 때문에 또 외부의 이제 시선이 되게 이제 좋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그 마을에 대한 소속감 이런 게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나 친밀감 같은 거.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지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서적 지지관계와 도구적 지지관계를 확인을 했는데 정서적 지지관계는 이제 문항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신뢰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도구적 지지관계는 필요할 때 직접 일손을 이제 보태주거나 조언해주고 돈이나 현물 등 자원을 이제 제공해주는 사람을 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제 모양이 그 교류 네트워크 정서적 지지 관계하고 도구적 지지 관계 두 가지를 보면서 이게 교류 네트워크하고 친밀 교류 네트워크는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아니면 친밀 네트워크는 얼마나 친한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분석을 하면서 보면 마을 내에서 이제 신뢰를 만드는 단계는 특히 친밀 네트워크하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련이 있었고 친밀 네트워크에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서 보게 보면 A 마을 같은 경우는 그 공동체가 형성된 지가 한 10년 조금 넘는 한 12년 정도 되는 이제 마을이고요. B 마을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정도 되는 공동체인데 그 마을이 형성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한 10년 남짓한 그런 이제 공동체에서는 그 어떤 친밀 네트워크에서의 연결이 많아지거나 활동이 활발해지는 부분은 도구적 지지관계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가 오래된 그런 오래 형성된 그런 이제 마을에서는 그러니까 정서적인 지지 관계에서 그런 친밀 네트워크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지역 공동체 어떤 형성에 그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마을 활동이 꾸준하게 밀도 높게 이제 진행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민의 어떤 결속력이 주도성이 강화되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면 그 이제 주민들이 먼저 에너지 자립마을을 알아서 찾아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다른 사회적들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줘서 처음에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조사 대상이 이제 한 마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주민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그 문제들을 해나갔다. 그러니까 외부 이제 기관하고 약간 결별 선언을 하고 본인들 스스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의 요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적인 특성, 그러니까 마을 구성원들이 변화하고 마을 구성원들이 많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던 분들이 뭐 파트타임 잡을 갖게 된다거나 이런 변화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또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그런 이제 문제들, 지역 민간 자체가 축소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고 공동체 어떤 예산 운영의 문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파트형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입주자 대표가 이제 마을 대표를 에너지 자립마을 대표를 맡게 되는데 2년에 한 번이나 또는 4년에 한 번 정도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이 조사를 할 때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감염병이 제일 이제 저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고 촉진 요인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의 요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연구의 이제 시사점 크게 4가지입니다. 그 지역 공동체 이제 활성화는 관계 확장과 네트워크 중심 인물의 이제 다양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이제 자립마을들이 다 이제 약간 조금씩 그 여건은 다르지만 이제 지역 공동체 형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히 이제 활성화가 된 경우에는 그 네트워크의 어떤 중심 인물들이 이제 다양화가 되고 커버 역할을 하는 사람들 권력이 분산되고 정보 공유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의 이제 활성화는 그 마을 활동을 지지하고 성과를 공조하는 기반이 된다고 했는데 그 보면
이제 논문 그 자료집에 있는 이제 논문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A 마을하고 B 마을 같은 경우에 그 에너지 자립 활동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규모가 더 크고 네트워크의 규모가 더 크고 블루가 더 활발한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진행하는 활동에 우호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는 가치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는 이제 토양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반 그냥 평범한 지구인데 보면 이제 총무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회계나 서류 작성이나 이런 걸 이제 담당하시던 분이 한 이제 1, 2년 그렇게 마을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결국 그 실체에서 지역 공동체들의 연합체에서 이제 회장까지 맡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형 마을에서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 대표로서 에너지 적자나 이런 것들 노하우 공부를 몇 년간 쌓아오시고 그걸 가지고 다른 서울 전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니시면서 컨설팅도 하고 조언해 주시고 이런 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의 특성에 따른 신뢰관계 구축 방식이 차별화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네트워크. 그래서 이제 본 연구의 의의는 이런 현대 산업의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가 필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이제 도시적 공동체가 의식있게 형성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건지. 그리고 단계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당시에 제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한 133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2개만 조사를 하게 되어서 좀 더 이제 많은 샘플들이 필요했다라는 거 하고, 네트워크 전시에도 뭔가 이제 방향도 좀 고려하는 그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를 다 듣고 사실 좀 쉬었다가 하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지금 30분이어서 우리 한 55분까지 끝내야 봐야 되니까 바로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들은 앞으로 자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충분하게 좀 쉬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좀 늦다 보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실 시작하기 전에 발표자와 토론자를 좀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경 교수님 소개를 해봤습니다. 간단히 좀 인사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저는 사실 법학을 전공을 하는데, 이 내용이 우리 손정은 교수님 다 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찔려서 저 혼자만 다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질문으로서 그냥 되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세션 주제가 굉장히 커요. 제목 주제가 국가 대전환 이슈인데, 이렇게 어떤 분이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개발학회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여서 한편으로는 또 잘 정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진 박사님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그 현황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분석까지 같이 해주셨고, 손정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역 발전에 대한 기존의 이론에 대한 고찰과 함께 지정학적인 이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적인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건미 박사께서는 에너지 자립마을의 지역 공동체 형성 정도와 영향 요인, 실질적인 사례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분석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 모든 주제가 이 주제뿐만 아니라 그죠? 앞으로 우리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 분야의 어떤 이슈라든가, 또 오늘 기자 발제해 주셨던 김병준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정말 국가 패러다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발표해 주신 이 세 주제도 굉장히 이 국가 대전환 이슈에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아까 소개드렸습니다만 네 분의 토론자를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시간이 좀 충분하면 제가 많은 시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한 분당 한 5분 정도씩의 좀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좀 양해를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경 교수님 어떻게 마지막에 할까요? 먼저 순서대로 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강경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이유진 박사님 참 내용이 아주 다루기 어려운, 경기 용어에서 다루기 되게 어려운 주제를 다루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저도 사실 요번에,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저는 이제 자문위원으로, 한전 자문위원으로 한 2달 정도 이렇게 같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방단위단체들마다 전부 다 이제 지역 산업들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CCSU 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전부 다 돈들이 너무나 큰 이런 것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안 그래도 저희 쪽에서 했던 거를 그때 이제 윤석열 당선인한테 보고하러 갔을 때에 당선인이 한 말이 돈이 걱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한 시도별로 한 7개 대형 사업들을 거의 다 했는데, 이 정부 동안에 새롭게 지어야 될 공항이 4개, 공항이 이제 늘려야 될 공항이 4개, 총 8개. 근데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근데 CCSU 사업 같은 거,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CCSU 탄소 포집, 저장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액수가 제가 기억으로 한 2.8조 정도 이렇게 사업 규모입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이제 좀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 국내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 이제 안보라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고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박사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에너지 신산업 발전을 위해서 에너지 분권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이제 다루시지는 않으시는데, 에너지 산업 자체가 규모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비용적인 측면이 있고 재정적인 측면이 있고, 특히 그렇다 보니까 시도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분권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시도 단위로 될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제외 현상, 배제 현상이 발생되고, 실제 서울에 있는 강동구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와 관련된 이 풍력 같은 거, 그다음에 태양광 같은 걸 독자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전부 다 이제 서울시에서 그거를 규제를 하는 이런 형태들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좀 실질적인 부분, 현실하고 어떤 부분, 이게 부분들이 잘 매칭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은 조금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시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메가시티 요즘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메가시티 단위에 있어서 어떤 이러한 정책들이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방 분권하고 에너지 신산업 관계는 어떻는지 이런 질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손정훈 교수님은 제가 진짜 이 지리학 이거 전혀 문의하는데요. 이게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질문이 하나는 지역적인 아까 마지막으로 이 지정학적인 형성의 분류 체계를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면서 울산하고 강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 정부에 있어서 그 5+2 정책을 하거든요. 강 5개의 강력을 묶고 그 다음에 2개 제주도하고 강원도.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 내놓으신 이 결과에 의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뭐 평화도시 등등 이런 것을 이제 추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성공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지정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또는 그 지역도 잘 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필요하고 자기들은 그것을 뭐 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해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줬을 경우에 상당한 이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정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이게 타당한지 여부를 하나 질문이 제가 하는 거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질문 하나 드리고 싶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5+2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전북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 보니까 광주 전남하고도 같이 뭔가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싫어요. 왜 그러냐면은 광주 전남한테 같이 하다 보면 많은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전부 다 광주 전남으로 다 뺏겼다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게 광주 전남연구원 스폰서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은 자기들 별도로 하겠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현지에 가서 이제 저희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위해서 강수도시 전북이 한 18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이 예를 들어 180만 정도 되는데 독자적으로 지정학적인 이런 것을 고려하였을 때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도 한편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 질문을 들어봅니다. 일단 그 다음에 우리 이경민 박사님 요 글을 읽으면서 결론 부분에 조금 이해가 됐었는데 그 시사점과 관련해서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요걸 보면서 이제 어떤 최근에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유럽의 구원으로서 지방 자유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나는데 지방 분권 자체가 지방 분권 그 다음에 생활자치가 만약에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어떤 마을 공동체, 에너지 공동체가 훨씬 더 활성화되고 또 액티브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특히 유럽이나 특히 이제 그 스위스 같은 경우에 아주 조그만한 경상남도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스위스 자체가 26개의 이 칸톤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총회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속력도 상당히 강하고 그 어떤 이 주민들의 이 뭐라 그럴까 자기가 그 지역의 일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지금 지방분권이라든지 생활자치와 맥락을 같이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통령하십니다. 아마 뭐 질의도 있었고 또 답변할 내용이 있는데 뭐 지금 계속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김영단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신 박사님 이제 연구 재밌게 들어서 사실 사업 재수 이제 분류를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이제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이제 느꼈을 때 산업이라는 거에 정의를 하기 어려운데요. 종사자 사업 재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이제 분포를 보면은 사업 재수를 이제 가장 접시했을 때는 수도권이고 이제 종사자 수를 고려했을 때는 뭐 약간 내려온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업 재수의 어떤 특성 변수에 따라서 이제 집중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수하고 어떤 종사자 수만 갖고 봤지만 사실 에너지량이라든지 뭐 매출이라든지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약간 이제 좀 다른 정보들을 사용할 경우에 집중도가 좀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이제 손주원 교수님 거 굉장히 재밌게 이제 들었고 이제 아마 울산 사례를 하신 이유는 이제 아까 이제 그 프레임을 설명하기 그래도 적합한 공간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이제 그러면 이제 부산 같은 그 도시 형성이나 발전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다면 결국 전쟁이 없었다면은 부산이 있었을까 거꾸로 그런 프레임이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제적인 수준하고 국내적 수준에서 크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수준에서 설명되는 건 꽤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 수준보다는 약간 국내적 정세 뭐 이런 거가 이제 설명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파생적으로 형성되는 도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없는 작은 도시들이죠. 그럼 그런 도시들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3단계로 이렇게 조금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향후에 국내 도시들 좀 분류해 가면은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소감 좀 있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인데요. 좀 정책을 많이 좀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의 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는 공동체적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좀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은 공동체 형성은 아니고 에너지 자립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보들은 있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그거의 달성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는 성공한 케이스일 수 있지만 정책적 관점에서는 실패한 케이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좀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너무 잘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동화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세 분 발표자분들께 매우 재밌는 강의죠.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 짧게 저도 하겠습니다. 일단 유진 박사님께서 해주신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좀 그 인구 관련된 연구를 하여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에너지 신산업과 그리고 인구 또는 그 인력 간 어떻게 보면 인과관계 또는 선후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인구 감소라든지 최근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패널 분석 같은 걸 하면 좀 시사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이게 인과관계나 선후관계에 대한 그런 게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산업체 입지에 대한 시결적인 검토 자료가 같이 있다면 좀 더 저 같은 사람은 좀 재미있게 그러니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손정원 교수님께서 해주신 발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말 많이 공부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아까 전에 강의란 말을 했는데요. 이게 사실 지정학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과연 울산이 저도 어릴 때 살았지만 이게 정말 지정학적인 영향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보다 메인은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이 훨씬 더 메인이다 보니까 그 두 간의 관계가 함께 좀 논의되면 이렇게 좀 더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지정학적인 이론에 대한 그런 그 분석이셨는데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땐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국가 경제 개발 계획을 좀 통계한 상태에서 말씀해 주시면 좀 더 재미있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네, 그리고 이경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발표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사실 에너지 자립이 이게 지금 뭐 만족도 이런 것도 나왔는데요. 그 주거 유형이 과연 핵심인지 아니면 그 마을 형성 기간이 핵심인지 이런 게 질적 연구이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텐데요. 이 영향 관계가 조금
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말씀을,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는데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제가 박사 논문을 다 보지 않아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 에너지 자립마을이 그냥 부처가 뭐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뭐 등등 여러 부처에서 다르게 다양하게 했었기 때문에 지방도 되게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만약에 연구하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도 이번엔 서울만 비교하셨지만 조금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업 규모도 제가 알고는 되게 다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교에 나온 A와 B 마을이 사업 규모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없었는지 이런 게좀 궁금했습니다.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뭐 짧게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또 많이 들려주신 그런 그 토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바인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지역개발 전공자는 아닌데 많이 배우고 되게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겨나는 기회였던 것 같아서 짧게 몇 가지 여쭤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유진 박사님께서 주신 발제문에서는 너무 제가 지역균형 측면의 파생효과를 뭐 향후 연구를 하고 계신지 되게 궁금해지면서 뭐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생각해서 한계가 있지만 언급해주신 글로벌 밸류체인의 뭐 공급 전달 수요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부가가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될지라는 정책적인 부분도 되게 궁금해지는 영역이었고요. 또 지역 균형 측면에서 그런 부가가치들이 좀 지역적으로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신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산업을 발전을 시켜도 기술을 갖고 있어도 궁극적으로 처음 원자료는 되게 많이 국제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들었던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게 사실인지 그런 게 궁금해지는 계기였고요. 두 번째로 손정동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뭔가 되게 정말 너무나 흥미롭게 배우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되게 재미나게 읽어보았고 오늘 특히 발표를 해주시면서 더 재밌게 이 PPT 재료들을 다시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올리게 됐던 게 제프리 삭스가 뭐 지오그래피 그 지역이 되게 국가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 그 이후에 에이센모그 등 되게 큰 사이테이션 엄청난 논문들이 나오면서 되게 큰 거대 담론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정도로 파급력이 있고 되게 재미난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보았고 울산 사례여서 제가 울산은 잘 모르는데 울산을 그럼 18세기, 19세기는 어땠을까 약간 그런 점도 조금 궁금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20세기 도시 발전 아니면 지역 개발에 있어서 국가라는 변수가 없이 과연 지오폴리틱스 이론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도 좀 향후 발전 방안에도 되게 궁금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경미 교수님 논문도 되게 재밌게 들으면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요. 앞서 언급되었던 방법론이랑 이론적 공원 같은 게 되게 재미있게 읽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 서울시 에너지 자립 정책 효과와 어떤 연계가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였고 향후 실증 연구를 다른 마을까지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좀 다른 변수들 통제 변수가 될 수도 있는데 다른 변수들을 좀 탐색해 보실 건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A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설립되면서 10년간 있었던 지역 공동체고 마을 B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저층 주거단지로 머물렀는데 왜 그렇다면 이 B는 제 아파트가 설립되지 않은 곳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다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토론을 듣다 보니까 정말 발표만큼이나 진지하게 이렇게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이번 세션이 아주 생산적인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이 먼저 좀 한번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시고요.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도 계신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무 시간이 없지만 좀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발표해 주신 이윤희 박사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병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이제 정말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분석을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이 기초시자체 정책에서 적응되기 한계가 있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요. 조금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군 단위에서 이제 산업일성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산업 구조상 앞으로 어떤 산업을 이제 주력 육성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좀 많이 의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이걸 시작한 게 김포시에서 의뢰를 해갖고 찾다 보니까 에너지 신사업 좀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찾아봤던 것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신산업의 각각 하위 분류별로 이제 산업 지도를 좀 펼쳐봤을 때, 이런 지역은 이제 꼭 해당 시군이 아니더라도 이제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같이 좀 고려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정도의 제안은 가능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처럼 그 메가시티 개념에서 조금 더 많이 효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전력 수급 현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전력이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인데 바로 인접해 있는 이제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잉 공급의 상태고요. 또 비슷한 상황이 대구 경북에도 그렇게 대구 경북도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일 광역 수요를 구성을 한다면 보안에서는 이제 좀 수급이 원활하지 않겠지만 사실 민족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이제 보안에서 좀 순환이 되고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찾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그런 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 부분 이제 정말 많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사업체를 이제 사실 단순하게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이렇게 두 가지만 고려를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에너지의 생산량, 판매량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이제 에너지 정말 산업의 이제 핵심이다, 클러스터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사실 사업체 조사 자료가 강점이라면 이제 모집단이라는 거지만 사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조리사자 수 외에는 사실 그렇게 유의미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중에 기업단위 자료를 가지고 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마찬가지로 아까 소방현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밸류체인 개념을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향후 연구에 이제 제시를 하였는데, 이제 민간에서 신용보증 평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제 기업 단위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제 거래 예방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약간은 좀 학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흐름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전체 에너지 신산업 전체를 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연료 전지를 만드는 그런 대기업과 이제 부품이나 이제 전후방 관계들을 이제 지리적으로 어떻게 분포를 했는지 또 그랬을 때 이제 고부가 가치는 어느 지역에 집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나중에 후속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박동아 박사님께서도 이제 코멘트 주셨던 부분들 이게 시기적으로 보는 거 정말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재생에너지가 좀 바뀌어온 부분인데 이거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인구와 관계도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향후 확장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이렇게 다 어려운 질문과 지적들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를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강기용 교수님 말씀이 이게 특별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발표했던 요거보다는 지리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멀티스칼라 지정학 접근 그런 거는 참 지리학자들이 좋아할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지역들 간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데를 놓고 벌써 갈등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광주 전남 쪽에서는 지역을 호남으로 지정을 하고 싶을 것이고, 전북은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을 없애고 전남 전북을 따로 놓고 싶어 하는 거니까, 지역의 스케일을 둘러싼
멀티스칼라 갈등 뭐 이런 걸 이렇게 이 지리학자들이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어떤 현실 실천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제가 강원도의 사례도 거기도 제가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발표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말씀드리면, 그 강원도는 이제는 수도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따로 떼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뭐 규모도 워낙 인구도 의정부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이거는 도라고 보기엔 힘든 땅만들지, 그 인구를 따지면 산업 경제나 그 인구로나 이렇게 사실상 경기도에 있는 도시 한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이고, 게다가 원주나 춘천에서 이제 통근이 가능하니까 1시간만 오니까요. 통근이 가능하니까 이제는 그걸 수도권에 통합시켜서 하면은 되지. 그걸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게 꼭 할 필요가 있겠나. 근데 제 발표 내용에 기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영단 박사님, 네. 죄송한데요. 짧게 말해서 이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정책적으로 현재가 5+2 정책을 하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어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제대로 보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죠. 던지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과연 타당성을 검토해 가야 될지, 거기에 기준이 없는 게 저는 궁금해서 처음에 시작을 계산해왔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이제 이 지리학을 하시는 분, 또 지역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시는 건지, 저는 참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틀은 잘 모르겠는데, 그 케이스들을 과거를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 경제특구를 16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16군데였습니다. 그 16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그게 다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중에 다 정리해가지고, 결국 지금 몇 개 남은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결과가 조금이라도 있었던 거는 송도하고 제주도 2개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게 강원도에다가 뭘 해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김영단 박사님하고 소가영 박사님은 이제 비슷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국가 변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지오폴리틱스를 생각하고 이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덜 했다 이렇게. 이게 그렇게 보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거 지정하게 다 설명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이런 측면이 무시되어 있다. 그런 얘기. 저도 사실 그 국토개발과 그 산업단지 개발, 그 다음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국토개발의 상호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도 옛날에 몇 번 썼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가 변수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도 내셔널 리스폰스에 울산이 들어간 그 지정학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반응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의 결과로 울산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리스폰스라고 하더라도 한국처럼 그 경제에 대한 그 국가 개입이 강했던 그런 나라에서는 결국은 국가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두 분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박동아 박사님 박동아 박사님하고 소가영 박사님 두 분께서 국가를 말씀해 주셨고, 김영단 박사님은 다른 도시들, 그러니까 지정학으로 설명 안 되는 다른 도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냥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변수들이 모든 도시나 모든 지역에 다 관계가 되는데,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그러니까 교통이라든지 심지어는 지형 같은 것도 아직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 이렇게 신도시, 경기도 신도시 개발한 거 알고 보면 다 강남에서 이어진 평야지대에 개발됐으니까 아직도 지질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는데 케이스마다 어느 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치냐는 다르다. 그래서 김영란 박사님 말씀도 뭐 알고 보면은 제가 동의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네, 토론자분들께서 다 이렇게 유익하고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코멘트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우선 이제 첫 번째 코멘트 해주셨던 강세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자립 마을은 생활 자체하고 지방 공권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공권 문제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이 많아질수록 에너지 공권도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단 박사님께서 이제 그 에너지 자립 마을을 봤는데 공동체적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에너지 자립 마을을 이제 보면서 지역 하나가 이제 지역 공동체 형성 정도를 본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에너지 자립 역량 형성 정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 이론에 이제 기반을 해서 에너지 자립 형성 정도를 분석이 나오시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박동아 박사님께서 이제 에너지 자립과 관련해가지고 그 마을들 이제 비교한 것이 주거 유형이나 주거 기반 연소로 영향을 미친 건지, 따로따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A 마을하고 B 마을을 선정을 해서 리터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A 마을은 이제 주거 기간이 짧은 아파트형 마을이고, 그러니까 주거 형태하고 기간이 다 사실은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리고 B 마을은 이제 오래된 등록체가 오래된 이제 저층 주거형 마을이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소양 박사님 물어보신 것처럼 그 B 마을은 아파트가 없었냐고 했는데, 그 B 마을이 그렇게 이제 끈끈하게 공동체를 갖게 된 거는 사실은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오랫동안 논의를 해가지고 수기를 한 결과 우리는 아파트 없이 살자라고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재개발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서 벽화를 이제 막 그 지역에 이제 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마을을 바꾸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공동체가 좀 더 끈끈해진 그런 좀 히스토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이제 지방,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에너지 자립 마을들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사실은 이제 저도 지역에서 이제 지금 이제 서울에서 하는 에너지 자립 마을 이전부터 그런 이제 활동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이제 되게 좀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 소양 박사님께서 서울시 에너지 자립 정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지금의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이 이런 부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 이제 하나는 오늘 이제 발표한 것처럼 그런 지역 공동체가 형성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자립 역량과 관련해가지고 봤을 때 에너지 자립 역량은 제가 세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에너지 자립 정도, 그다음에 전략적 틈새 작동 과정, 그다음에 틈새 매집 역량 과정, 이렇게 세 가지를 봤을 때 그 에너지 자립 정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형 마을들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저층 주거형 마을은 그걸 이제 한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서울시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이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에너지 자립 마을을 일종의 니치로 이제 틈새로 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 변화하고 그 안에서 뭔가 확산하고 발전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6시부터 있는 임시총회 가서 좀 이렇게 발표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급한데, 제가 정말 능력이 부족해서 이 시간을 좀 잘 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플로에 계신 분 혹시 꼭 뭐 좀 하고 싶은 말씀, 예, 한번 하시죠. 이런 거 쓰니까 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 다 잘 들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분께만 제가 질문 겸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손정원 교수님 발표하시는 내용 들으면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평화시대 우리 도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이론들이 정말로 그 정치 권력에 대한 고려가
많이 없었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90년대 그 냉전 종식 이후에 도시 형성 영향을 미친 이론들이라고 하면 뭐 포토의 이노베이티브 리즘, 그 다음에 그 뭐 사스케 사슨의 글로벌 시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리차드 프로이드 이런 이론들인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죠. 뭐. 근데 이런 이론들 사실 울산의 발전에는 영향을 못 미쳤지만 디클라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오폴리티컬 이슈를 그 도시 이론을 들고 들어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 지금 빠뜨리신 게 그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평화 시대의 도시 이론의 역할을 또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이번에 비든이 그 한국에 방문하면서 일어난 현상 중에 가장 놀랐던 게 그러니까 거버먼 패싱을 하면서 바로 기업으로 갔다는 그 점이었어요. 정부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삼성으로 가서 삼성 회장을 부회장을 먼저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오폴리티컬의 쉐이핑, 다이내믹에서도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전 시대의 지오폴리틱스하고 현재의 지오폴리틱스의 질적인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반영해서 짚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만약에 얘기하시려면 뭐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한번 두 분 또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그 마지막까지 그 정말 진지하게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거기에 서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전문가 세션 3 국가 대전환 이슈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